지난 이야기. 1942년 바바로사 작전 실패 이후 독일군은 눈을 돌려 소련의 남부를 공략한다. 독일군의 진격로에 있었던 스탈린그라드는 수백만의 병력이 충돌하는 격전지가 된다. 독일군은 도시의 90%까지 점령하면서 소련군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게 되는데, 독서전쟁 당시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독서전쟁의 승패를 가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차 대전, 그중에서도 굉장히 치열했던 동부전선의 이야기, 그중에서도 가장 처절하다고 불리우는 스탈린그라드. 독일은 절멸을 선포했고요. 소련은 마지막까지 투항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군뿐만 아니라 정말 소련 국민 모두가 동원된 이 전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8월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독일군이 드디어 폐허가 된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에 진입을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당시 소련군은 시 외곽을 다 포기하고 시가지로 들어와갖고 방어를 하기로 선언을 했었고, 이제 마침내 그 시가지에서 이제 지옥 같은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9월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시가지 안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거죠. 청색작전 초기에 있었던 그 엄청난 진격 속도가 무색하게 정말 건물 하나, 층 하나, 방 하나마다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그 지루하고 잔혹한 전투 안으로 독일군이 점점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가전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9월 27일에 독일군도 어쨌든 시가지 안에 점차 들어가긴 했고, 다만 시가지 이제 북부에 있는 그 공장지대, 넓은 공장지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이제 한 달 정도가 걸린 겁니다. 독일은 그 사이에 정말 지독한 전투를 정말 숱하게 치르는 상태였죠. 독일군 그 훈련 잘 되고 그 좋은 무기, 그 어떤 이 상위 레벨의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식의 시가전하면 결국은 똑같이 쓸려 나가는 거거든요. 독일군도 그럼 보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독일도 보충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8월 말부터 이제 B 집단군 부대들이 스탈린그라드 북부에 도착을 했고, 이제 주축국의 이제 증원 부대 같은 경우도 이제 남쪽 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독일은 항상 그 병력 면에서 만성적으로 부족 현상을 겪었고, 독일은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도 한 번도 그 병력 면에서 충분한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독일이 여기서 이제 전투 기간 중에 가장 집요한 포격과 공세를 이 공장지대에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지대는 공장 특성상 그 자신들의 그 재료가 들어오는 볼가 강변을 끼고 있어요. 공장지대 돌파하는 순간 볼가강입니다. 볼가강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독일도 이 넓은 공장지대 푸시하는 데 성공하면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끝이다라고 해갖고 정말 필사적으로 밀어요. 그리고 이 정말 스탈린그라드 전투 내에 독일군의 가장 강력한 공세가 이 북부 공장지대에서 집중되었습니다. 10월 14일에 마침내 독일군의 일부 부대는 실제로 도시를 가로질러서 볼가 강변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볼가강과 나 사이에 소련군은 단 한 명도 없는 부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정말 독일의 승리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었고요. 이제 소련군이 남은 방어선은 시가지도 아니고 볼가 강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볼가 강변과 거기에 붙어있는 건물 외에는 소련군이 방어할 곳이 전혀 없는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소련군이 이제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공장지대 이제 반격을 가하면서 이 얼마 안 되는 통제 지역을 정말 여기다 온 병력을 투입하면서 정말 영웅적인 전투를 하는데요. 강변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병력은 끊임없이 증원은 되고, 근데 그 배를 독일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독일 공군들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죠. 그 폭격에서도 살아남은 병사들이 가까스로 강변에 합류해서 그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병사들이 정말 자대에 발을 딛자마자 바로 즉시 전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정말 몇 주씩 거듭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련군이 그 말도 안 되는 볼가 강변 전투를 실제로 몇 주 동안 이어갔다는 겁니다. 독일이 정말 스탈린그라드는 거대한 물방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쥐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밀리지 않는 거예요. 소련군이 정말 여기다 모든 걸 걸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곳이냐면은 하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 공장지대에서 바로 강변에 붙어있는 그 바리카디 공장이라는 유명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후미에 소련군 한 개 사단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 한 개 사단이 들어간 공간이 가로 세로 길이가 수백 미터밖에 안 됐어요. 뭐 한 400바이 700m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별명이 그 사단장 이름 따서 류드니코프 섬이라고 불렀었대요. 3면은 독일군에게 갇히고 다 반대면은 볼가강인. 근데 거기에서 정말
정말 그죠.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 몇백 미터 공간 설마 점령 못하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최후의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젠 드디어 승리의 팡파레만을 기다리면서 밀었는데 소련군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 공간을 끝내 버텨낸 거죠. 그러니까 제공권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폭격 맞아가면서 계속 들이붙는데도 버텨냈다는 거죠. 그렇죠. 11월까지 버텨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철에 시작됐던 공세가 스탈린그라드 시가지 전체를 가로질러서 볼가 강변 코앞까지 왔는데도 끝내 버텨서 마침내 겨울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2차 대전의 시작을 보면 히틀러가 말 한마디로 체코 가져와. 나는 가지고 옵니다. 폴란드, 오스트리아 말 한마디로 그냥 가져와. 접수합니다. 그냥 무혈 입성해버렸죠. 폴란드 들어가. 한 방에 끝납니다. 물론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만 네. 정말 빠르게 선언부를 그렇죠. 점령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어깨는 정말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하나 둘씩 히틀러의 예상을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기를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제 수준인데 히틀러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를 포기를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념적인 이유도 있겠고, 그다음에 히틀러 자신이 약간 퇴각을 갖다가 패배랑 동일시하는 좀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같은 경우 이제 9월이 되면서부터 이제 몇 차례 계속 역습을 시도를 합니다. 그 만성적인 그 병력 부족 현상이 이제 주축국 진영에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점령한 영토를 갖다 계속 쥐고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헝가리군 같은 경우 이제 도시 북방의 수비를 갖다 맡고 있었는데 병력 숫자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그 지나치게 긴 섹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헝가리의 2군 같은 경우는 200km에 달하는 거리를 갖다 맡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km 거리를 갖다 단 한 개 소대, 그러니까 대충 한 20명에서 5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먼 거리에서는 쏴도 네. 이 사살 반경이 안 되는 거리를 담당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소련군 쪽의 원수였던 이제 주코프 원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군에 비해 독일 위성국 병사들은 무장도 빈약하고 경험도 적고 전투력도 약했으며 심지어 방어도 잘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축국 진영에서 이 소위 말하는 동맹국 섹터가 이제 약간 그 약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그라드 남쪽 측방 같은 경우는 이제 루마니아 4군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 4군만 넘어서게 되면은 그 뒤에 남아 있는 거는 독일군 1개 사단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포기를 했느냐의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프란츠 할더 총참모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동맹군의 취약성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소련군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발 빠져가지고 스탈린그라드를 포기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야단만 잔뜩 맞고 오히려 해임당하는 그런 사태를 겪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들어있던 스탈린그라드 안에 들어있던 주축부대인 이제 육군의 이제 파울루스 상급대장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돈강 너머로 잠깐 육군을 퇴각시키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히틀러가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울루스가 전속부관이던 빌헬름 아담 대령이랑 뭐 얘기를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뭐 군단이나 군사령관은 뭐 마을 하나나 참호 하나도 히틀러 동의 없으면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사실 독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작전을 구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무너진 독일 부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거 히틀러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 어느 현대사를 보더라도 최고지휘관이 가장 디테일한 업무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 필패라는 건 솔직히 히틀러 말고 스탈린도 전쟁 초기에 비슷한 실수를 그렇죠. 정말 많이 저질렀잖아요. 스탈린도 1941년에 자신의 실수를 수십만의 병사들의 목숨을 팔아서 배웠거든요. 내가 이거 손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스탈린은 일찌감치 손을 놨어요. 전쟁 초에 자신이 지도 능력 스스로 의심하고 놨는데 히틀러는 45년까지 놓지 못했고 또 그거를 건의할 용감한 참모들도 없었던 셈이죠. 그 스탈린그라드 전장과 히틀러의 거리는 정말 너무도 멀었지만은 히틀러가 그 이 전투의 판도에 미친 영향이 정말 컸어요. 안 좋은 영향들을 정말 많이 줬죠. 일단은 스탈린그라드 이름에 걸려 있는 그 정치적 상징성에 히틀러가 그 스스로 이제 심취된 것도 있고요. 더구나 사실 더 심각한 거는 독일군 제6군이 실제로 스탈린그라드 시가지를 대부분 점령했다는 데 있었어요. 왜냐면 이건 히틀러뿐만 아니라 다른 지휘관들이 보기에도 스탈린그라드의 함락이 지금 목전에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미 비싼 대가는 치렀고 시가지 90% 점령됐으니
그 지경에 이르러서는 시가지를 함부로 포기 못하는 게 어쩌면 상식이었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더구나 히틀러는 이 스탈린그라드에 대한 어떤 전략적 목표, 그러니까 도시를 점령해서 그 이후에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상징성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조치들, 그러니까 뭐 일단 남성 시민들은 전부 다 학살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강제 이주시킨 다음에 시가지,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 자체를 흔적을 없애겠다라는 어떤 히틀러 개인의 욕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가지를 버리지 않았죠. 버리지 않았다는 건 심지어는 국민들한테 엄명도 했었어요. 전투가 한창이던 9월 30일에, 그러니까 시가 전투가 이제 한 달 정도 무르익었을 즈음인데 히틀러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독일군은 이 도시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었대요. 이건 국민들에 대한 독전이기도 하면서 현장 군인들에 대한 명령이기도 했던 거죠. 우리 독일 민족은 우리 위대한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를 버리지 않을 걸 믿는다라는 총통의 말이, 그래서 현장 군인들한테 당시에는 어떻게 들렸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그것도 다 폐허가 된 도시인데. 그렇죠. 소련군은 뭐 어떤 반격 없어요? 소련군도 이제 계속 그 인력을 갖다 밀어넣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뭐 사실 그렇게 계속 축차 투입을 해봤자 끝이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원 병력만 부어넣으면서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공세로 한꺼번에 병력을 모아가지고 집중시켜가지고 밀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병력을 여기저기서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제 한 곳에 집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을 공격해야 될지를 갖다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는데 독일의 동맹군 섹터가 굉장히 그 빈약한 편에 속했고 독일도 이 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병력들을 갖다 집결시키기 시작했지만 그 독일이 이거를 눈치채지 못한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1942년 겨울이 되면서 이 소련군은 집결시켰던 부대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공세를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공세를 시작하자 이제 독일 쪽에서는 공세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거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맹군 섹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이제 궁극적인 방침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육군과 이제 그 독일 동맹군을 갖다 작은 포위망 안에 가둬버리는 쪽으로 이제 방침을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작전에 돌입을 해서 성공을 한 것이 이제 천왕성 작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천왕성 작전이에요? 그러게요. 뭐 사실 격가지 얘기긴 한데 비슷한 시기에 화성 작전이 예, 있었고 그거의 토성 연속이라 작전이 그러는데. 있었어요. 화성 그냥 작전이고 천왕성. 토성 작전이 있는데 이름이 천왕성이 좀 멋들어지는 걸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천왕성 작전이 메인이고 그 이어서 있었던 작전이 이제 토성 작전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소토성 작전으로 변경되긴 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작전들 명들을 대부분 우리 그 행성들 이름을 붙였어요. 태양계 이름을 붙여서 진행됐군요. 아마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소련의 국장 스스로 상징에도 별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유력한 별들을 붙여서 자신들이 이 작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어떤 상징 아니었을까 라고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독일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격 일변도였습니다. 독일군은 단 한 번도 수비적인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천왕성 작전으로 양공이 협공을 받게 되면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측방이 붕괴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약간 대비해서 허둥대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 예를 들어 육군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맹군 쪽이 그 북쪽 섹터를 맡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1차 방어선이 뚫린 뒤에 그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측은 완전히 이제 혼란에 빠졌고 여기에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날씨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겨울철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항공 전력도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일 자체가 이제 수습 불가의 혼란 상황에 빠졌는데 소련도 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집결했던 병력을 전부 투입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1월 20일에는 소련군이 일단 스탈린그라드 남쪽에 있던 루마니아 4군단을 갖다 격파하고 공격을 시작을 했고 루마니아군은 그 완전히 보병 위주였기 때문에 소련군이 그 기갑 전력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냥 일방적으로 격파당했습니다. 소련은 그 길로 계속 진격을 해가지고 11월 23일에는 카라치를 점령해서 그 스탈린그라드를 결과적으로 삥 두른 포위망이 완성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포위망 안에는 이제 26만 5천 명의 독일, 루마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군이 전부 그 들어가 있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파울루스 원수는 육군이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유사시의 진지를 포기를 하고 포위망을 돌파해보겠다고 처음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히틀러가 또다시 그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 들어봤고 루마니아 들어봤고 여러 다 들어봤 크로아티아 뭐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나치군에 붙었던 같이 함께했던 크로아티아군 그리고 이에 반대 세력들 뭐 이래서 사실은 나중에 가서 또 큰 불씨가 된 게 보스니아 내전이었었죠. 그렇죠. 예,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보시면 역사의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고집을 부렸다라는 건 그냥 살아서 돌아오지 마 이런 내용이잖아요. 참 그 히틀러의 고집을 사실 몇 번이고 돌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실 주변에 참모들이 적절한 조언들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있었겠죠. 히틀러는 여전히 스탈린그라드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에 병력을 너무 집중시켰고 자신의 좌우를 돌보지 않았던 탓에 그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에 있었던 영웅적인 소련군들이 독일군의 멱살을 잡고 몇 달을 버틴 덕분에 소련군 후방에서 병력을 모아갖고 양익 포위를 성공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큰 그림인데 그럼 이제 히틀러도 아마 이 작전 지도를 보면서 기가 막혔을 거란 말이죠. 그럼 히틀러도 사실 처음에 아주 잠깐 의심했던 것 같아요. 스탈린그라드 이거 다 죽겠구나.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독일 공군이 튀어나와서 괴링이 이 사람들 공중보급으로 먹여 살릴 수 있다 라는 조언을 해요. 사실은 바로 그 전해에 독일은 이미 데미안스크 포위전을 통해 갖고 사실 소련군한테 독일군의 한 개 군단이 포위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을 공중보급으로 유지시켜서 탈출시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수송기로 탄약, 유류, 식량을 조달해 갖고 그 군단이 버티게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있으니 히틀러가 혹시 공중보급으로 스탈린그라드 먹여 살릴 수 있느냐 했더니 독일 공군 쪽에서 뭐 최단 아주 짧은 기간이면 한 2일 300톤 정도 보급 가능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했고 히틀러가 그거에 옳거니 해갖고 그래 그럼 스탈린그라드 병력 물릴 필요 없겠네 공군에게 지시를 내린 거로 스탈린그라드 상황을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을 전부 죽이겠다는 건 아니고 히틀러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스탈린그라드 내 독일군 제6군 병력이 살릴 수 있고 방어가 가능한 병력이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던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공군은 진짜 그냥 야 우리 공군이 여기서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좀 돋보여야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건 괴링이 던진 거였습니다. 무리스러워. 결과적으로는 던진 무리스러워, 거였어요. 네. 왜냐면은 실제 전방에 있었던 바로 이제 이 지역을 담당했던 제4항공군의 네. 수송명이 떨어지니까 네. 당시 그 사령관이었던 이제 리토펜이 무슨 소리냐고 300톤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고 당장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은 사실 항공군 사령관이면 거기서 계급이 높으시고 사실 전방이랑 거리가 먼 분인데도 그 지시를 듣자마자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바로 반문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 외의 조언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구나. 네. 괴링이 순전히 자신의 허영으로 히틀러한테 잘못된 조언을 한 거였어요. 왜냐면 아까 뭐 300톤 얘기했었죠. 독일 제6군을 포함한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에 갇힌 26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1보급톤이 750톤이 필요해요. 일단은 제시한 300톤도 모자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반만 먹어도 300톤이 넘어가. 그렇죠. 네. 더구나 300톤은 이상적인 경우였어요. 네. 실제로 보급을 시작해 보니까 1보급량이 평균 한 150톤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야, 그러면 이거 6일치를 하루치 식량으로 6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첫 공수 보급량은 식량이 아니라 탄약과 유리였어요. 이것도 히틀러의 망상에서 시작된 건데 제6군이 아직도 전투 능력이 있다고 보고 총알과 기름이 없어서 아마 못 움직이는 걸 거다. 왜냐면 일단은 탄약과 기름으로 전투 능력을 회복해서 방어선 저기 소련의 포위선을 찢으면 정상 보급이 가능할 거라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식량을 안 주고 탄약과 유리를 보냈죠. 전투 능력을 배가하라고. 근데 사실 절대 그거대로 가지 않았죠. 지금 스탈린그라드엔 지금 그 러시아의 지독한 겨울이 다시 한번 내려앉은 상황에서 저 병력들의 상황도 전방 병력들의 상황도 모른 채 보급도 그런 식으로 해버리기 시작했으니 사실 이미 저 시점에서 스탈린그라드에 갇힌 독일군 병력들의 운명이 저 시점에 벌써 상당 부분 결정이 난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근데 문제는 히틀러가 이전까지는 괴링의 헛된 망상으로 약간 속았다 쳐도 네. 이 이후에는 사실은 속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끝까지 히틀러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히틀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파울루스 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타진을 합니다. 한번 탈출을 시도해봐도 되겠냐고 물어봤다가 이제 기각당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방안 저런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하다가 나중에 히틀러는 아예 그 원수를 달아줘 버립니다. 독일 역대 원수는 절대로 적에게 항복하거나 물러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원수를 달아준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뭐 예. 자결해라는. 그렇죠. 항복하거나 저러지 말고 마지막 선택지를 선택하라는 얘기였는데 보통은 항복하지 않고 결의로서 끝까지 싸운 예를 들면 장군이나 병사에게 이 전사한 다음에 계급을 올려주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미리 올려줄 테니 선금 땡겨줄 테니 가라 이거잖아요. 목숨. 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군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까? 사실 독일군도 마지막 희망이 있었죠. 비록 히틀러는 여전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방의 독일군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현장에 있는 독일군들이 봤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절대 제6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겨울을 날 수 없다. 이들을 탈출시키는 게 최선의 답안지다라는 걸 이미 전방 군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돈 집단군의 사령관으로 이제 임명됐던 그 독일의 그 전설적인 명장 중에 한 명의 이제 만슈타인이, 예, 에린 폰 만슈타인이 작전 하사로 이제 기한을 합니다. 포위되어 있는 스탈린그라드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 이제 윈터게비터, 그러니까 겨울 폭풍 작전이라는 걸 기획을 하는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전력을 집중시켜서 포위망을 찍고 제6군과 연결한다예요. 연결하는 것은 독일군 수뇌부의 목표는 연결해서 제6군을 재보급하라였는데 만슈타인 내심의 목표는 연결해서 제6군을 탈출시킨다였어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으로서는 다소 상층과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했고 스스로 작전을 그렇게 실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 승인을 받았던 거예요. 도망가게 할 이게 탈출로를 열겠다라고 하면 승인이 안 나니까 지금 이 공중보급으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급로를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내 내심 마음으로는 보급 열고 빼내오게. 그렇죠. 병력들을 살려서 뭐 전투는 병력들이 살아있으면 전투는 내일도 모레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만슈타인이 그런 판단으로 이제 겨울 폭풍 작전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12월 12일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정말 어려운 전투였어요. 소련군이 천왕성 작전을 정말 벼르고 준비한 거였기 때문에 이 겨울 폭풍을 위해서 뚫어야 될 소련군 전선도 상당히 두꺼웠고 더구나 겨울 날씨는 또 얼마나 극심한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만슈타인이 또 과연 만슈타인답게 소련군 방어 포위선을 상당 부분 찢고 12월 18일 날 그 제6군한테서 이제 48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정말 만슈타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슈타인도 이제 제6군에 알려주죠. 이만큼 다가왔으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접근해 볼 테니까 제6군도 지금 뒤로 뛸 준비를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맞으러 나와라. 우리 같이 손잡고 탈출하자라는 사인을 파울루스에게 보내는데 파울루스가 히틀러의 지시가 너무 강고해서였던 건지 총통의 명령대로 시가지를 고수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왜?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는데 후대 역사가들의 중평은 아마 파울루스가 탈출 의도가 있었다 한들 제6군이 너무 극심한 탄약 부족, 연료 부족, 아사 상태에 빠져 있어서 40km 전선을 달려오는 게 불가능했을 거고 나아가서는 그 전력으로 뒤로 돌아를 시도했다간 아마 스탈린그라드 시가지가 그들의 그냥 완전히 무덤이 되어버릴 거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더 나아가서는 전선이 그렇게 급하게 무너지면은 만슈타인의 반격 부대도 포위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만슈타인도 포위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거라 파울루스가 무질서하게 후퇴하기 시작하는 순간 독일군한테는 그때 진짜 절멸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아마 파울루스가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이미 운명은 결정돼 있고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를 구조하러 온 병력만이라도 보존하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포위를 풀고 이제 탈출하기를 포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표면적으로 어쨌든 파울루스는 총통의 지시를 따르겠다 하면서 포기했던 거고 만슈타인도 결국에는 그 뜻은 이제 끝내 뿌리치지 못해서 가까스로 자신들이 포위당할 위기를 이제 피해서 다시 탈출하는 걸로 이 겨울 폭풍 작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것으로 그 스탈린그라드에 갇혀있던 독일군의 운명들이 이제 완전히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때 당시에 뭐 파울루스의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독일 병사들은 그냥 앉은 채로 얼어 죽고 누운 채로 얼어 죽고 이런 것들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던 병사들인데 자
기운을 내서 일어나서 40km만 전진하면 된다라는 거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파울루스도 나는 이 보헤미아 출신의 상병을 위해 자살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이제 항복을 결심하고 나서 1월 31일자로 이제 자기 참모장이랑 이제 전속보관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르투르 슈미트 중장과 비렐레 마담 대령 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투항을 하고 나서 첫날 보르노프 원수랑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기록이 있는데 그때 뭐 보르노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기왕 당신이 항복을 했으니까 나머지 부대도 다 항복하라고 이제 직접 명령을 내려라.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분이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굉장히 그 소련에 협조를 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에서 소련군은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8월에 시작한 전투는 어느새 겨울을 맞이하고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 추위에 독일군은 지쳐간다. 이에 소련군은 병력을 집결시켜 반격을 꾀하고 독일군은 결국 고립하게 되는데 추위와 보급까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파울루스 육군 원수는 히틀러의 명을 거역하고 항복을 선택한다. 파울루스는 결국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하나라도 더 사는 방법이 낫지 않나 라고 투항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러면 조금 더 독일군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근데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나중에 파울루스가 항복을 한 다음에 그 뉘른베르크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소련 쪽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기자가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게 당신이랑 같이 항복했던 그 육군 자녀 부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파울루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잘 지내고 있다고 가족들한테 알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 돌아온 숫자가 6,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6,000명이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시베리아 같은 데로 끌려가서 이제 그 과정에서 다 죽지 않았을까. 뭐 소련의 포로 대우는 사실 이때 당시에는 포로의 대우를 하지 않았었죠. 사실 이 파울루스란 분 자체도 이제 항복을 하면서 굉장히 그 뒷이야기가 많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수가 직접 가가지고 항복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최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 최초, 네. 세계 최초, 원수의 항복. 네. 양쪽의 피해 상황 엄청났었죠. 그렇죠. 이게 사실 2차 세계대전 전체를 통틀었을 때 단일 전투에서 이만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전투가 5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 양측 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독일군의 인명피해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다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네. 양측 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후대 역사가들이 추정하건대 독일군의 인명피해가 한 35만에서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사실 이외에도 천안항작전 때 그 측면을 돌파당하면서 부대가 사실상 와해됐던 그 추축군들, 일단 가장 큰 피해가 컸던 루마니아군이 15만 명을 잃었고요. 이탈리아군 11만 명, 헝가리군 14만 명을 더해서 추축군 전체가 이 전투를 통해서 한 80만 명 정도의 인명피해를 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은 승리한 소련군의 피해예요. 네. 소련군은 전투에서 이겼는데도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지금까지 알려진 게 통설이 112만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5개월 동안 112만 명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웬만한 규모의 시들이 10만에서 수십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가 한 10개 정도가 전멸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또 이 수치의 더욱더 끔찍한 점은 이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이 스탈린그라드라는 넓은 전장에서 골고루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그 볼가 강변, 그 스탈린그라드 시가지가 최후의 순간에 정말 마지막 땅을 부여잡고 버텼던 그 순간에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끔찍한 상상일 수는 있겠지만 스탈린그라드 지도 전체에다가 만약에 그 죽은 소련군의 위치를 점으로 찍을 수 있다면 아마 스탈린그라드 볼가 강변을 아마 새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전사 장소가 밀집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유독 가장 많이 발생했던 건 역시 시가지와 볼가 강변이었고, 또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는 그들이 그만큼 버텨줬기에 소련군 전체가 반격을 구상할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볼가 강변에 버티면서 치렀던 대가가
또 결코 뭐 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 네. 대가는 소련군이 충분히 받아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쟁에는 경중이 없고 뭐 선악이 따로 없다라고는 하지만 참 이 공산권 국가들의 어떤 이 버티기 전략, 공격하기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 인명의 이 피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작전을 잘 사용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 좀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이를테면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을 모두 경험한 독일군들이 중평인데 네. 소련군이 미군보다 잘 싸운다는 거였거든요. 어.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장 상황에서도 소련군은 끝까지 공격해서 자신들을 두렵게 했고 미군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불리하다 싶으면 빠지고 우회하고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를 거듭했기 때문에 싸우는 입장에서는 도리어 미군이 상대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유럽 마인드잖아요. 중세도 그렇고 안 될 것 같으면 어제까지 분명 총 대놓고 싸웠는데 항복 이런 거 나오는. 그렇죠. 자칫하면 사실 소련이 이제 또 인명경시 한 풍경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저는 그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인명경시가 맞습니다. 사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은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전술들을 자꾸 구사하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뒤집어 봤을 때는 그들을 상대하는 적군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만큼 두려운 전술도 없거든요. 내 앞에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거는 정말 사실 군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전투 중에 하나예요. 내 앞에서 죽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과 싸운다는 건 그쵸,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소련군도 저렇게 싸우는 방식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 많이 있는 싸움이긴 했었으나 오직 승리만을 생각한다면 사실 소련도 저런 전술을 구사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군은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갔습니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들어오는 이 적군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우리 6.25 남북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땅을 침범하고 우리 국민을 죽이러 들어온 저 적군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똑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큰 인명피해와 워낙 큰 규모의 전투였기 때문에 이 전투가 독소전쟁 자체에 미친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엄청났죠. 만약에 제2차 세계대전을 제1장과 2장으로 나눠진 책으로 쓴다면 1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이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939년서부터 유럽 전체에서 폭주하고 있던 나치 독일에게 이 브레이크가 걸리면 물론이고 그들을 다시 뒤로 후퇴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분기점이 되었던 전투기도 했고요. 또 동부전선 자체로만 본다면 동부전선의 남부 집단군은 이 인명 피해를 끝내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족이 잘린 상태로 다음 전투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거듭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동부전선 전체의 몰락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전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비슷한 시기에 영국군이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독일군을 크게 패퇴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독일의 팽창세를 두 전투에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어서 뒤로 물리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전투는 스탈린그라드였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나치 독일의 몰락의 어떤 예고장을 날렸던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소련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스탈린그라드를 이겨낸 군대를 막을 자는 없다라는 이제 새로운 자부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계기로 소련군도 분위기가 많이 일신데요. 복장도 바뀌고요. 분위기도 바뀌고 교육 현장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련군 현대화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였던 마침 그 시기에 꼭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맞물려 있는데 이 시기에 쌓아놨던 어떤 노하우는 물론이고 사실 소련 입장에서도 대규모 기동전을 한번 해봤잖아요. 스탈린그라드 양익 포위를 하면서 그때 쌓였던 노하우들과 자신감들이 이후로 전쟁을 한 2년 정도 더 이끌어가는데 상당한 자양분이 됐다는 거 아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그 3대 전환점으로 꼽히는 전투가 엘 알라메인 전투와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그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경우에는 연합군과 추축군의 공수가 이제 완전히 교대된 사건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편이고,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독일군의 이제 동맹군 전력이 사실상 핀란드 빼고 전멸하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까 육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전멸이기 때문에 그 대규모 피해가 야기됐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의 그 큰 대전략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워낙이 어마어마한 대패였기 때문에 그 독일군의 사기나 수뇌부에 그 끼친 심리적 영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1943년 1월 30일, 요게 이 아까 말한 파울루스 원서 항복하기 하루 전날인데, 이날이 뭐였냐면은 히틀러의 집권 1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았으면 이제 라디오에 나가서 이제 뭐 연설도 하고 뭐 축하도 하고 이제 그랬을 텐데, 오죽했으면은 히틀러가 직접 나가서 얘기를 안 하고 그 괴벨스가 라디오로 나가서 대신 대동만 했다고 합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군요. 네, 오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전쟁사에서 어느 전쟁에서든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일 것 같은데, 어떤 가장 값진 승리는 또 가장 값진 대가를 치러야 얻어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어떤 그런 것들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동부전선은 물론이고 제2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물기를 튼 대사건으로서 영원히 추앙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흘린 피가 또 너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몰락한 지금까지도 사실 이 스탈린그라드, 현재는 이름이 이제 볼고그라드로 이제 도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볼고그라드도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추모 행사를 할 때마다 도시 이름을 스탈린그라드로 낼 겁니다. 영웅 도시 스탈린그라드. 왜냐면 이제 연방 영웅칭으로 받았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사실 소련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어쩌면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와중에도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도시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계속 거듭 불러주는 게 또 뭐 이 당시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자부심과 더불어서 그렇게 큰 피를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자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독일군의 입장에서 페인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얘기하는 거는 무리한 목표의 확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석유 경제 자원만 목표로 해가지고 코카서스로 진격을 해서 거기까지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하자는 그 방침이 관철이 됐다면은 아마 작전이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히틀러가 개입을 하면서 부대를 둘로 나누고 목표도 이제 스탈린그라드 점령이라는 것까지 추가를 해버리면서 이 부대가 둘로 쪼개지고 목표도 분산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치권의 개입이랑 목표의 집중성이 떨어지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거야말로 그 스탈린그라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전사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나도 놀랐어요, 여러분도 놀라셨죠? 라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내년이 가도 내후년이 가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 상기시켜 드리고, 이걸 잊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